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최근 두 가지 동영상을 본 분이 글을 썼습니다. 하나는요,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무실에서 팀장이 직원들을 그리낌없이 때리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텔레마케트 업무를 하는 이곳은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아웃소싱 업체인데요. 10년 가까이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실적 향상이 예전만 못해지자 팀장이 영업 동료라는 미명 아래 폭력을 썼다는 겁니다. 벌로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자고 구호를 외치게 하기도 하고, 팀장이 우산으로 직원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때리는 사람, 맞는 사람 모두 여성들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동영상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동영상은요, 스위스 사업가와 독일 예술가가 2008년에 만든 기본소득, 문화적 충동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소득입니다. 즉, 세금으로 거둔 돈으로 온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주는 겁니다. 월급 주는 것처럼요. 그게 기본소득인데요. 기본소득은 복지의 비판적인 쪽으로부터는 극단적인 사례로 폄하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기본소득에 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한겨레신문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이현숙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팀장의 폭력에 수년간 시달렸던 이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이런 굴욕적인 상황이 이어졌을까? 라고요.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의 아마르티아 센은 경제적 어려움을 악마에 비유하곤 합니다. 악마는 제일 뒤처진 꼴찌부터 잡아먹듯이 경제가 어려우면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의 사람부터 희생된다는 겁니다. 아마르티아 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의 학자는 결과와 수치에만 집중하는 양적 성장을 경계하고 대신 사람다운 삶을 우위에 둔 양심적인 경제 관점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디오 비평의 모두에 반드시 소개해주고 싶은 칼럼이어서, 한겨레신문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의 칼럼, 왜 그대로 맞고만 있었을까? 악마는 가장 꼴찌부터 잡아먹는 것이고, 자본주의라는 악마는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희생시킨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23,000명 달성을 위해서는 한 130여 분 남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조합원께서 새로운 조합원을 한 분 더 모셔오는 1조합원 배가운동,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신뢰를 못 하시는데요. 이미 뉴스는 없는, 보도기능은 없는 라디오에서만도 어느 정도 구현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TV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그때 진짜 공정언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두 눈으로 보실 겁니다. 지금 20여 분의 국민TV 뉴스 제작을 위한 요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에서 노정면 단장의 지휘 아래 열심히 공부하고 열공 중입니다. 요즘은 시습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진짜로 공정한 언론, 이 땅에 우뚝 세우는 그 바탕이 될 겁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상단의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오늘의 첫 칼럼은 한겨레신문의 사설 새누리당 국익 훼손 돌깃돈으로 신을 때이냐를 선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막말과 억지 행진이 그칠 줄을 모른다. 김진태 의원의 중국 후진국 음모론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이 주한 중국 대사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와 간첩사건 피의자 유성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며 주 심양 한국총영사관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제는 증거 조작이라고 얘기한 중국 대사관의 영사부를 문제 삼아야 된다고 집권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본심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집권 여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를 하고 있는 자가 해야 될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에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원내수석 부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중국과의 미미한 외교적 문제가 깔려있는 이번 사건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이는 태도는 몰상식과 치졸함의 극치입니다. 몰상식, 치졸함, 도대체 이게 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처하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은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들 정말 몰상식하고 치졸하기 그지없어요. 중국 쪽에 모욕적 은사를 서슴지 않으며 갈등의 불씨에 연일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맨날 국익을 외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국익 훼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중국의 저자세를 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 시장은 미국보다도 더 큰 시장으로 바뀐 지 벌써 1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열받아서 무역 제재를 하면요, 제일 먼저 피를 볼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요한 사건만 터지면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게 새누리당이다. 청와대의 거수기로도 모자라 아예 돌격대 임무를 자임하고 있다. 당청 관계의 재정립이니 상하 수직적 관계의 탈피니 하는 숙제는
내팽개친 지 오래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국정원, 외교부, 검찰 등 당사자들은 책임을 떠넘기며 도망치기 바쁜데 새누리당만 억지 논리로 이들을 비호하느라 동분서주한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일단 우기고 보자는 시기다.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는 철저하게 친박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고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라도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착각이요, 오판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죠. 그것은 결국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물론이고 당과 나라를 망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국정원을 위한 방탕병 노릇에나 골몰할 때가 아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을 찾아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집권 여당의 최우선적 책무다. 법과 질서의 확립은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말이다. 새누리당은 정신을 가다듬고 어떻게 하면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특별검사제 도입,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 문제 제기 등 집권 여당이 앞장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국정원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려 하는가? 네. 이 새누리당이 오는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인류 이하의 구조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한 안철수 의원에게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면 안철수는 정치권을 떠나야 한다라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안철수로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긴 하죠.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다 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징적인 것이 서울, 경기, 수도권입니다. 네. 서울에 어지간한 후보 내서 승산이 작죠. 잘해봤자 3등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원순이 낙선하면 요건 바가지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는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안철수라는 이름을 가슴에서 지우는 이들 작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을 지내고 지금 현재 교육감을 하고 있는 김상곤 씨가 경기지사 후보로 나오는 문제가 관심을 끄는 겁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3월 6일까지 자신 입장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로서는 실현되기 어렵지만은 박원순 서울시장, 김상곤 경기지사 패키지를 최선의 구도로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철수는 김상곤 경기도지사 만들기에 전력 투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후보 내지 않습니다. 안철수는 적절한 타이밍에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 반대란 명분 아래 서울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박원순, 김상곤 3명이 서울과 경기를 누비고 다닙니다. 라는 그림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거여 그리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 박근혜 씨를 견제하려면은 야권으로서는 이 선택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아마도 해외에서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시애틀에서 가입하셨습니다. 최한진님, 좁은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시애틀에서 가입을 하셨으니까 출자금 납입도 곧바로 하실 것 같네요. 서울 광진구 구이 일동의 통일 한반도님, 좁은 가입 역시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계남 선생님이 벙커원이 있는 서울 해화동, 아마 정미소죠 거기가? 예, 여기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한 분에게 표 2장씩 주는 이벤트, 오늘 당첨된 사람은 은근키 사랑님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당첨된 분은
제가 아무런 연락을 못 드렸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연극의 그 홍보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려서 메일로 아마 답이 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은근기 사랑님 축하드립니다. 별명이 없더라도 매일 11시 정각 이후에 처음으로 신청하신 분에게 표 2장 드립니다. 이거 돈 내고 보려면요 몇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광고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졸지의 혁명의 거점이 되어버린 합정동 마리스타 수도원 아로의 그 유적지 바로 거기서 모모의 혁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단식 캠프죠. 국민 라디오를 통해서 단식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캠프가 합정동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열립니다. 3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입소해서 토요일 오후 3시에 퇴소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서울 마포구 토정로 2길 마리스타 수도원 건강에 관심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된다고 합니다. 문의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석 대표님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일보 칼럼을 선택했습니다. 중앙일보 칼럼은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시각들 그나마 조중동 보수신문 중에서는 참고 들을 만한 그럴 시각들이 많이 있고요. 이른바 중도층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 자주 소개해 드립니다.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이철호 씨, 전 기자생활할 때 이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정치부 출입은 안 했을 거예요. 정치부에 출입했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철호 수석논설위원의 칼럼 소설가 김훈의 거꾸로 선 대한민국이라는 건데요. 예, 읽어볼 만합니다. 들어볼 만합니다. 들어봅시다. 소설가 김훈은 각을 잘 세운다. 이런 식이다. 지방 작가들이 절망하고 있다. 서울이 다 말아먹는 게 아니냐. 그건 열등감이고 질투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천재는 없다. 눈 밝은 세상이다. 그는 꼭 애국주의자도 아니다. 어릴 적 6.25 사변 때 8박 9일로 부산으로 피란을 갔다. 열차 지붕에 타고 가던 숱한 생명이 개죽음을 당했다. 객실 안에는 수많은 고관 대작이 탔다. 그들은 개밥그릇까지 챙겨 실었다. 우리 조국은 그런 개 같은 나라였다. 소설가 김은 국민일보에도 한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도 같이 근무한 적이 있죠. 물론 김은 선생은 문화부에 있었고 저는 정치부라서 항상 외근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 소설가 김훈 결국은 카레의 노래로 등단해서 문학 기자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요. 그 김훈에 대한 이야기를 이철호 논설위원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들어봅시다. 요즘 그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내가 소설가인데 올 연초에 신춘문예 작품은 안 읽었다. 제일 눈에 꽂힌 건 대기업 총수들의 신년사다. 돈 많은 그들이 다음에 무얼 먹고 살지 끼니 걱정을 하더라. 삼성 이건희 회장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 했고 LG 구본무 회장은 지금은 위기 그 자체라고 했다. 신성장 동력이 소설가의 눈에는 밥 걱정으로 비친 모양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대목이다. 김훈은 그런데 정작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청년 실업자들은 그들 운명을 사회 탓, 구조 탓으로 돌리더라고 했다. 까칠한 그의 시선은 지난 겨울 눈 내린 거리로도 향한다. 골목이나 집 앞에 할매, 할배들만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다. 젊은 친구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들은 눈도 정부가 치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네, 요즘 젊은이들의 세태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이철호 논설위원도 이런 김훈의 시각에 온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기성세대도 적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을 남긴 건 사실이지만 일자리의 미스매치나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도 그중에 물론 하나죠. 좋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노동시장은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휘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게 일자리 나누기 같은 고상한 처방까지 나오는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김훈의 이야기를 꼰대의 잔소리쯤으로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원래부터 대중의 감수성에 충격을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작가죠. 상과 현실을 무자비하게 파헤치며 이면의 진실을 읽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김훈의 눈에 한국의 뒤쪽 풍경은 거꾸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위기라고 여길 때는 위기가 아니었던 게 다행입니다. 어느 시대나 현실에서 도망치거나 외면할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불길한 조짐을 묘사하는 게 작가의 몫이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건 정치가의 일이죠. 한때 우리 정치권은 나름 안목이 있었다고 나는 믿었다. 그런데 갈수록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끼니 걱정을 하는 대기업 총수를 증오하라고 부추기고 새누리당은 정부가 골목에 눈까지 치워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라면 여야의 안목이 의심스럽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입에 올린 정책이라면 여야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 이 대목엔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끼니 걱정하는 대기업 총수를 증오하라고 부추기지는 않죠. 김한길이 그 정도로 막장은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기업 확장의 힘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들이 맺어온 혼맥의 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회관계망을 이용해서 중소기업들을 혹은 그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강요하고 불합리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재벌의 총수인 개인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과정을 거쳐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너 일가들이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 탐욕의 확장을 무절제하게 무절제가 중요한 겁니다. 무절제하게 구사하는 것을 결국은 막아나가는 과정, 그게 필요한 거죠. 여하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계속 이철원 논술위원의 글을 읽어봅시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제국의 성공을 관용에서 찾았다. 로마인들끼리 세 차례나 동족 상잔의 사륙전을 치렀지만 지난 일은 지나간 것이라고 감싸 안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저주하지도 않았다. 이에 비해 우리는 내 편부터 가른다. 맞다, 틀리다의 과학적 사고 대신 마음에 든다, 안 든다의 감정적 판단이 지배한다. 이래놓고 우리 사회가 바로 설 것이란 기대는 어림도 없다. 네, 맞는 얘기긴 합니다. 내 편을 가르고 관용이 없이 그야말로 대결 구조로 흐르는 사회 결코 바람직스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상 관용, 톨레랑스의 그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하는 프랑스도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 수없는 그야말로 길거리가 핏물로 강물이 되는 그런 살육의 시대를 거쳤고 다른 무엇보다도 나치 치하에서 해방됐을 때 드골 정권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나치에 협력했던 모든 사람들을 말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언론인들마저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죄받았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의 톨레랑스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그런 단죄의 시기를 거쳤다면 지금 관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불행하게도 해방 이후 우리는 정말로 단죄받아야 될 사람들이 단죄받은 적 없고 그 이후에도 정말로 단죄받아야 할 독재자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박정희를 제외하고는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은 박정희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단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벌 역시 마찬가지고요. 젊은 세대의 분노와 차질감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사회를 탓한다고 저절로 풀린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 사회가 과연 젊은 세대의 탓을 받지 않을 만큼
그 젊은 세대의 한탄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였느냐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철원 논설위원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의 시각을 그야말로 그나마 합리적으로 표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나 이 사회를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뒤집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핏물이 강물이 되도록 할 수 없는 시대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은 합리적인 중도층, 그 시각이 다소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한번 읽고 듣고 들으면서 조금씩 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중앙일보 이철원 논설위원의 소설가 김훈의 거꾸로 선 대한민국 소개해드렸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조합원 가입은 더 이상 안 하시네요. 자, 오늘은 한겨레신문에서 제가 차세대 칼럼니스트로 주목하고 있는 이재성 사회부 사건데스크의 칼럼 코앞에서 멈춘 주목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석기 관련인데요. 이건 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성 사회부 사건데스크의 코앞에서 멈춘 주목질 소개해드립니다. 이석기 의원 등의 5월 모임 녹취록을 다시 읽었다. 수백 군데에 이르는 국정원의 고의적 오류를 고려하고 읽어서인지 그동안 여기저기서 많이 봤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읽었을 때보단 충격이 덜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재성 사건 데스크의 소감입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은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는 우쭐한 기분에 젖어 과도한 정세인식의 오류에 빠진 상태에서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당원들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통신시설이나 유료시설의 위치, 장난감 근총 개조 등 이런 것들 구체적인 실행 기획이라고 하기에는 자기 과시적인 아이디어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 등의 행위가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지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계획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소개한 형법상 음모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밝히고 있다. 단순히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냥 이 나라를 뽀사버리겠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란 음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나라를 뽀사버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기획하고 음모했다는 증거가 명백할 때 내란 음모의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비록 그 음모가 계획의 세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면서도 실질적인 위험성이 상당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전 재판 판결문 문구들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실질적인 위험성이 상당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개빽다기 같은 소리입니까?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무식해 보이는 겁니까? 참나. 여하튼 1심 재판부 그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라고 본 근거로 총책 이석기의 실행 의지 그리고 수령관에 기초한 조직원들의 충실성 적어도 2개월에 걸친 사전 준비와 혁명적 결의의 강화 과정 모의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폭동의 윤곽 등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이라고 하니까 정말 헛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판결에 대한 가장 중대한 반론은 이 의원 등이 특정 범죄의 실행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일 것이다. 이들은 그저 모여서 말을 했을 뿐이다. 말에 따른 행동도, 행동을 위한 계획이나 지침도
더는 나오지 않았다. 다음으로 중요한 대목이 적어도 2개월에 걸친 사전 준비다. 재판부가 보기에 해화동 통신시설이나 평택 유류기지 등의 위치와 경비 상태 등에 대한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전 조사와 준비에 따른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 어디를 찾아봐도 사전 조사와 준비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설사 사전 조사와 준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 정도의 정보를 보고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판결문은 스스로 자기 무슨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비를 했다면은 구체적으로 뭘 준비했는지를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준비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행법의 업무제에 대한 앞의 대부분 판례에도 적용되고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확립한 사람은 미국의 연방대법관인 올리브 웬들 홈즈입니다. 이 원칙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홈스 대법관은 또 개인의 자유를 주먹을 마음껏 휘두르되 다른 사람의 코앞에서 딱 멈춰야 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주먹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휘두르던 주먹을 상대방의 코앞에서 딱 멈춘다면 어떤 죄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먹이 상대방의 콧잔등을 후려 갈겨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키 의원의 행위는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말로만 끝났기 때문이죠. 재판부가 인정했듯이 정세의 변화 탓인지 구체적 모의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내란 업무죄를 적용하는 건 여러모로 무리입니다. 이스키 의원이 했던 말, 그리고 이스키 의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건넸던 말들에서 억지로 갖다 붙인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란 음모를 붙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내란 음모를 붙이겠습니까? 바로 이들을 잡아넣었을 당시 국정원 계획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국민적 요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 음모로 엮어 넣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내란 음모를 철회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철회한다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그때 당시 본심을 지금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겨서 내란 음모를 계속 들고 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을 4월 앞둔 밤 11시에 거짓 수사 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행위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우리 헌법의 코를 그야말로 세게 후려친 것 행위입니다. 업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아쉽다는 비법률적 용어를 동원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광기에 가까운 박근혜 정부의 공안 통치와 그리고 검찰 장악기도가 바로 이석기, 김용판 재판부를 주눅들게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재심 판결을 쏟아내고 있는 사법부가 더 이상 유신시대처럼 뉘우쳐야 할 과거를 만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김용판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이석기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또다시 이석기 무죄, 김용판 유죄로 판결날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낙하산 인사. 정말 국민을 놀리는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오늘 도하 각 신문들이 다 비판을 했는데요. 중앙일보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낙하산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며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 게 지난 20일이다. 그 자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유관 업무 경험 5년 이상으로 공공기관 사장, 감사 선임 자격을 제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보고 하루 만인 21일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내려보냈다. 그 이상권 씨는 검사 출신으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를 지지했습니다. 박근혜 경선대책위원회 인천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죠. 전기안전공사 업무와 관련된 일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시절 전기안전공사가 속한 지식경제위원회,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활동 경력이 전부입니다. 그뿐입니까? 어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에 홍표건 전 선진통일당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감사 자리도 강효식 동국대 김임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치권 출신인 두 사람 모두 대표적인 친박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죠. 홍 신임 감사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원회 공동여성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육사 출신의 강 신임 감사는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땐 새누리당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통자문위원장을 맡았다. 대선 전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란 책을 쓰기도 했다. 상임 감사는 공공기관의 비리와 부패, 방만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자리다. 감사와 사장이 낙하산으로 채워져 노조와 밀약하고 눈을 질끈 감는 순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은 엉뚱한 사업이나 공공기관 귀족 노조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게 된다. 낙하산 근절이야말로 국민 지지를 얻고 노조 반발을 잠재워서 공공기관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이 진짜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공기관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보고한 낙하산 건절대책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줄줄이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정부의 낙하산 건절 의지를 누가 믿겠습니까? 애초에 낙하산 건절대책이라는 게 여론봉모형이었다는 사실만 자인한 꼴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예. 그뿐입니까? 내일 박근혜 정권 3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동걸 이 양반이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쓰는 분인데 옛날에 동국대 김임교수다 요즘은 직함이 바뀌었던데 여하튼 이동걸 씨의 쓴 칼럼을 보면은 내일 발표될 3개년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맞힐 수도 없고 단지 대통령의 그동안의 은행이나 이 정부의 행태로 미뤄 조금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만은 무엇이 빠졌는지는 확실히 맞힐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재벌계획, 경제민주화 관료계획이 반드시 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료계획 되지 않으면 낙하산 인사 같은 그런 일 벌어지는 겁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